자, 이번 단어는 두 번째, 생명 시스템 두 번째 단어는 물질대사로 넘어갈게요. 물질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좀 심플한데 효소라고 하는 것만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대사를 정의를 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 어쨌든 모든 건 화학 반응이잖아요. 뭔가 일어난다는 건. 물론 에너지 이동의 현상도 있겠지만 화학 반응을 모두 총집난 생명체 내부의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명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두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건데 하나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하나는 에너지가 하강하는. 무슨 에너지 얘기하냐면 물질이 가진 화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학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화학 반응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증가하는 경우가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에너지적인 출입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분할 수 있냐면 동화작용은 단위체에서 복합체로 합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화작용은 분해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이 더 복잡해지냐 아니면 단순해지냐 가지고 두 개를 분류해도 지금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옆에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의 단위체죠. 얘가 외부로부터 에너지 흡수해서 더 복잡한 단백질이 되는 게 동화작용의 예가 있어요.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시에는 뭐가 있냐? 플러스 광합성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도 보면 포도당이 밑에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 얘는 세포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둘은 대칭적인 대비가 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두 개를 대표적인 예시로 하는데 나머지도 뭐 인슐린이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과정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 글루카곤이 반대로 합성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항상 예시라고 하는 건 교과서가 기준이죠. 학교 선생님 주는 프린트나 어쨌든 알려준 걸 시험에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뭔지는 학생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는 세상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교과서에 있거나 학교에서 알려준 거 그것만 선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우리 몸에 이 물질대사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세포호흡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포호흡과 호흡과 vs 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옆에 마침 단백질 합성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분해시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 소화라는 걸 했었는데 섭취한 단백질이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 가지고 분리가 되고 또 장액에서 나오는 분해 요소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될 건데 그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단계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소는 단백질을 역시나 그냥 아미노산인 단위체로 한 번에 분해를 시킬 건데 일시적으로 한 번에 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둘의 차이점은 단계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죠. 자, 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밥을 먹을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먹어서 이제 소화시키는 양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갈이 되니까 또 채워주고 무슨 차이냐면 하루 3끼를 먹어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하루에 그 3끼에 해당되는 걸 한 번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번에 섭취한 게 대부분 흡수되지도 못하고 배변 활동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의 입장에서 얘가 더 밖으로 버리는 게 적고 사용하는 게 많고 얘는 실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또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허들이라고 할까? 얘는 36.5도의 작은 온도에서도 가능한데 얘는 400도씨라고 되게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주로 안 나와주면 차이점 뭐가 있냐면 그냥 몸에서 알아서 뭐 3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소화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치명적인 강력한 약품에
산에 3일 동안 끓여야 된다. 400도씩 끓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닌 생명체 내부가 아닌 화학적으로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킬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어떤 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적다라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점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서 이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파트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이어갑시다. 자,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을 찾기가 힘들어서 좀 흑백의 작은 그림이 생겼는데 뭔 차이냐면 얘 같은 경우가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고요. 얘는 동화작용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한데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자, 얘가 물질, 반응물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작으니까 말로 계속 설명하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반응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반응물을 생성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꿀 때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에너지가 생성보다 많으니까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쪼개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래 에너지 갖고 있는 게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 시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비유하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일정 에너지까지 증가시켜줘야 얘가 화학 반응이 분해든 합성이든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도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왼쪽 이화작용 그래프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반응물에 대한 기준이 있고 여기 생성물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해서 이만큼만 배출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위에 보면 반응물을 기점으로 볼록한 부분만 활성화 에너지가 측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서 볼록한 부분, 이만큼만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틀렸어요.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반응물이 가진 화학적 에너지에서 화학 반응 시에 필요한 에너지, 최고점까지 전체 양을 정의하기 때문에 반응물을 기준으로 꼭지점까지를 계산을 해야 그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저 빨간색 동화작용 그래프인데 동화작용에서 많이 틀려요. 볼록한 부분만 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응물을 기준으로 최고점까지 필요한 에너지의 최고점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효소라는 존재. 자, 효소가 이제 이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낮춘다. 감소시킨다. 그럼 뭐가 좋아? 원래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려면 100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을 10으로 줄여주는 거야. 너무 비약적이긴 해도 10을 줄여줘. 그러면 원래는 공급된 에너지가 90밖에 안 돼서 100을 못 채워서 반응이 진행이 안 됐는데 10을 주니까 계속 90을 쓰고 여러 명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교과상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도 낮춰주고 화학 반응도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연소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있고 36.5도라고 하는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뭔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값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생명체가 가진 화학 반응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효소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좀 짧아요. 여기는 효소 특징만 알면 되는데 특징 두 개만 하고 갑시다. 1번 기질 특이성.
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큰 특징이 뭐냐면 효소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상 표현하기로는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에 딱 퍼즐처럼 들어맞는 기지지라고 하는 반응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물이 효소랑 결합을 해야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이 진행이 되네요. 쪼개졌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모양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애초에 효소가 걔랑 맞지 않아요. 이게 뭐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녹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침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이당류, 설탕 같은 걸로, 설탕이 아니죠. 엿당 같은 걸로 분해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이거보다 작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런 형태로 분해를 시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효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효소와 물질이 다른, 관계가 다른 관계라면, 이게 말이 좀 꼬이네. 관계라면 서로 반응을 안 하니까 화학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지금 분명히 기질은 반응물은 생성물이 되면서 쪼개져서 나갔는데 처음에 있던 합성 전의 효소와 합성 후에 반응이 끝난 후의 효소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화학 반응의 어떤 화학 말 그대로 입장에서 보면 얘가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배워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쓰고 나서도 처음과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기질만 공급해 준다면 이 반응은 지속적이, 반영구적으로 뭐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효소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해서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약점이 뚜렷한 거죠. 단백질은 열과 산염기에 약합니다. 자, 고기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고기니까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변성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고요. 산염기도 마찬가지. 발열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분해되거나 이런 산과 염기에 의해서 단백질은 변성될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열 환경이나 산염기 환경에 노출되면 효소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화학 반응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파트의 문제가 카탈레이스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교과상 간이나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효소인데, 자, 얘가 과산화수소를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활발히 되니까 대개 이제 시험관 3개를 두고 대조군이랑 이제 실험할 거랑 여러 개 두고 실험하는 예시가 이제 교과상도 나올 거고 문제로 나올 건데, 자, 일단 하나 그냥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두고요. 두 번째 간조각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있는데 간조각을 넣었어요. 세 번째는 삶은 간을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살펴봤을 때 뭐를 볼 수 있냐? 이 간조각이 아직 삶아지기 전에 싱싱한 상태에서 넣은 시험관에서만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산소가 분해되어서 산소를 많이 배출시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기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촉매라고 하는 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앞에 붙일까요? 자연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놓아둔 첫 번째 시험관이나 삶은관, 이 효소의 기능성이 파괴되어서 이런 기포가 발생하는 활발한 반응을 안 보여주는 세 번째 시험관도 분해가 돼요. 되는데 단지 너무 느려서 기포라고 하는 어느 정도 기체 양을 못 만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느리지만 되긴 됩니다. 이런 보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이 카탈레이스는, 효소는 걔를 촉진시켜서 더 빠르게 만들어서 많은 양의 기체를 기포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온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반응이 끝났어. 이제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간 조각이 기포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뭐를 넣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효소는 사용 전후에 변화가 없어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기포가 다시 발생을 할 거예요. 반응물을 넣어주면 다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를 또 간 조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분해를 시킬 거니까. 근데 이게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효소인 간을 추가로 넣으면 기능이 더 높아져서 더 잘 될 것 같다, 안 되던 것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지금 기포가 안 났다는 건 상황상 반응물이 고갈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응물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간 조각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분해시킬 그 주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포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반응물인 과산화수소를 더 넣으면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효소에 해당되는 간 조각을 넣어봐야 반응이 끝났으면 그 이후에도 반응은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게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교과상 나오는 항상 기체는 세 가지밖에 없죠. 수소랑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세 가지 검출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가 있다면 이 불씨를 가져댔을 때 다시 타오른다. 이런 특징이 생기죠. 해서 불씨를 가져갔을 때 펑 소리가 나면 수소 기체인 거고, 다시 타오르면 산소인 거고, 불을 꺼뜨리면 이산화탄소인 거고. 그래서 불씨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주로 효소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관련된 문제 뭐 다지선다가 나온다든지 1, 2, 3, 4, 5번 객관식이 나오는지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효소 파트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뒤에 이제 전사 번역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그것도 한번 끊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어요.